레드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거기에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같이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레드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사회하고 국가가 같이 같이 나아가면 얘가 나아간다고 해서 얘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가면 계속 같이 있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그 이상한 나라에서 앨리스에서 나오는 그 레드킨 효과를 하는 거예요. 같이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와 국가가. 같이 나아가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나아가는데 서로를 갉아먹으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회국가 같이 나가는 현상을 레드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레드퀸 요 이제 2장 부분에서는 솔론의 족쇄들 해갖고 족쇄찬 리바이어던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 그래갖고 옛날에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만들어진 사례들을 여기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례를 먼저 보면은 아테네는 민주 정치가 어느 정도 그 발전이 됐었죠. 근데 거기서도 아무래도 고대이기 때문에 사회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가 상당히 강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솔론이 이제 정치 지도자가 돼갖고 아주 이제 선정을 베푼 훌륭한 지도자였나 봐요. 그래서 솔론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을 해서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테네 사회를 사회와 국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끌고 갔다 이런 얘기예요. 솔론의 개혁의 내용으로 시민자유에 증진해갖고 채무자인 사람이 채권자의 담보물로 되는 것을 금지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이제 금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주의 땅을 소장농의 땅으로 전환해갖고 사회적인 약자의 힘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한 거죠. 그다음에 이주 제한을 철폐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 개혁도 했대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는 스스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다음에 오만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누구도 오만하게 굴면 공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요즘에 갑질하면은 거의 사회적인 문매를 맞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당시에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도편 추방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예로 든 거죠. 도편 추방제라는 게 이제 그 아테네 옛날에 있었던 그거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써갖고 내면은 이름이 많이 적힌 놈은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했다 이런 제도거죠. 근데 거기 이제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지도자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도편 추방법. 그건 이제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지도자, 얘네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의 하나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락된 권리들, 요 목차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건국 당시 미국의 사례예요. 미국은 족쇄찬 리바이어던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죠. 그런데 건국 당시에 미국은 어땠는가, 이걸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건국 당시, 이게 그 족쇄찬 리바이어던은 이제 그 그래프 이제 여기 도표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Y선하고 X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이제 사회적 힘이고, 이쪽으로 이제 국가의 힘이죠.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여기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요렇게 좁은 회랑, 요 안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된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겠죠. 사회의 힘도 강화되고, 국가의 힘도 강화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근데 미국은 건국 당시에는 사회의 힘은 매우 강했고, 국가의 힘은 그에 비해서는 좀 약했대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의해서 독립을 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연방주의자들, 미국의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 해밀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 거기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방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대. 국가의 힘을 강하게 키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상원의원의 종신재직을 주장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연방정부의 힘을 강하게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사회의 힘이 매우 강했대요. 왜냐하면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단합했거든. 사회가 결집돼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은 독재 정치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연방주의자들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대요. 연방주의자들은 주는 약하고 연방의 강한 힘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본권 규정을 헌법에 안 뒀대. 통치구조 규정만 두고. 그리고 주정부에 약하게 연방정부는 강한 힘을 갖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 주정부하고 시민들이 못 받아들인다. 그런 헌법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연방주의가 타협을 했대요. 그래서 연방이 약해. 연방이 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요거 말고는 다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예요. 주정부가 강하게 됐죠. 그리고
헌법에다가 기본권 규정을 둔 거죠. 여기서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그 헌법상의 표현으로는 기본권이죠. 기본권 규정을 두고, 그리고 연방정부가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세권이 없었대요. 연방정부에서 조세권이 없고, 조세권은 주정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돈이 없으니까 민간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대요. 민간 협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힘은 약하고 사회의 힘은 강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결집해서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었다. 근데 미국은 이 국가의 힘이 건국 당시에 너무 약해갖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요. 그건 저 뒤에 나와요. 추장이 뭔데? 요거는 이제 나이지리아 티부족의 사례예요. 아까 규범에 우리의 갇힌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티부족이에요. 티부족은 이제 추장이 있긴 있었는데 추장한테 권력은 없었대요. 추장이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였겠죠. 근데 이 추장의 역할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 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강요할 수는 없었대. 야,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 강요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중재 정도만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대요. 그리고 그냥 관행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나이지리아. 여기서는 국가 권력의 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대요. 그 관행에서 국가 권력의 출현을 매우 경계했대. 이게 시족 사회였거든. 여러 시족이 모여갖고 하나의 무리로 우려갖고 사회를 구성한 사회였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견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권력이 나오는 거를 방지하는 무슨 관행들은 많이 있었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에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국은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관료를 보내갖고 그 사람이 통치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피지배 지역의 그 권력자들, 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점령을 한 다음에 티부족한테 추장 나와라. 추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권력자가 있는 줄 알고, 추장 나와라. 그걸 통해서 하려고, 통치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추장이 뭔데? 추장이 뭔데?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영국에서 생각을 해낸 게 위임 추장을 만들어냈대요. 추장을, 그러니까 야, 너 추장해.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이제부터 권력자야. 우리가 시키면 네가 권력자니까 강제로 시켜. 위임 추장을 만들어내갖고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이지리아 티부족은 그 극도의 그 반감을 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니암부아라는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나이지리아는 그런 거 안에 있었대요. 그 음바차부라는 게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그 사회, 티부족 사회에서 음바차부는 뭐였냐면 사람을 잡아먹고 권력을 얻는 주술사래요. 이걸 음바차부라고 불렀대요. 그런 놈이 있으면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니암부라는 종교 집단에서 음바차부를 막을 수 있는 부적을 팔았대. 그러면서 니암부아라는 종교단체에서 영국이 지명한 위임 추장한테 저놈이 음바차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 음바차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부적하면서 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미치지가 못하죠. 티부족은 그만큼 권력이 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리고 규범 우리에 갇힌 사회로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끄러운 비탄. 미국과 아테네의 경우에는 권력이 출현을 했죠. 국가가 출현을 했는데 사회가 결집된 힘에 의해서 여기다 족쇄를 세웠죠. 그랬는데 티부족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 티부족은 결집된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테네하고 미국은 사회가 결집해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출현을 해도 족쇄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출현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티부족은 그 힘이 없었대요. 시족들이 모여갖고 사회를 이뤘고, 그리고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시족 사회 내에서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라도 그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독재적 리바이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나타나는 것 자체를 씨앗부터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죠. 이건 이제 미끄러운 비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력자가 한번 나타나면 그러면 걔는 독재적인 권력자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미끄러운 비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끄러운 비탈부터 가면 끝까지 떨어지잖아요. 권력이 나타나면 독재의 길로 가는 거. 그건 이제 미끄러운 비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력 의지. 원시사회에서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출연하는 사례. 예언자의 부상, 여기 이제 무함마드, 저기 그 아라비아 쪽, 그쪽 사례는 거죠. 무함마드가 이제 570년에 이제 메카에서 태어났대요. 무함마드가 이제 40살에 예지력을 얻어갖고 알라를 유인시로 섬기는 일신교를 만들었죠. 메카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갖게 됐어요. 정치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권위예요. 그런데 그 인근 지방에 메디나라고 있었는데, 메디나는 이제 시족 사회였대요. 시족 사회, 여러 시족들이 국가가 없이, 권력자 없이 여적 시족들이 규범의 우리에 갇혀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분쟁이 많으니까 분쟁은 해결할 필요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메카 지역에 무슨 종교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뭐가 있다. 무함마드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재판관으로 삼자. 그래갖고 불러다가 재판관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분쟁 해결해 준 거지. 무함마드가 가갖고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해갖고요. 그런데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권한이 세지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뭐 어떤 이유를 대갖고 그 전쟁도 일으키고 그랬대요. 무함마드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권력이 점점 세지면서 군대도 보유하게 되고 세금도 징수하게 됐대. 무함마드가. 왕이 된 거죠. 국가 권력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아까 티브족의 사례처럼 국가 권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기냐? 권력 의지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 국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죠. 왕이 되려고 하는데 관행에 의해서 이게 잘려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성공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실패하지만. 무함마드처럼. 근데 성공하기 위한 요인은 뭐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게 뭔가 있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 우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무함마드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권위. 요게 이제 경쟁 우위가 있었던 거지. 경쟁 우위를 사례로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줄루족 얘기가 나올 건데, 줄루족에서는 이제 뭐 조직적인 요소, 이런 걸 경쟁 우위로 해갖고 왕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와이 제도를 통일한 놈이 있어요. 카메하메라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어떻게 이제 외부 세계에서 총을 들여갖고, 이 총 갖고 경쟁 우위 삼아갖고 왕이 됐다. 경쟁 우위를 가지면은 권력자로 부상할 수가 있다. 무법에 약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줄루족, 아프리카의 이제 줄루족의 샤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인데, 걔는 이제 조직적인 요소를 경쟁 우위로 삼아갖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시족 사회였대. 시족 사회여서 사람들이 그 무리를 이루는 건 시족 단위로 무리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시족 단위에서 재판권도 행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샤카라는 놈이 족장이 된 다음에 이 조직을 이렇게 안 꾸리고 나이별로 했대요. 나이별로 조직을 꾸려갖고 군대를 만든 거지. 나이별로 군대를 만들고 어떤 그 지역별로 총독을 임명해갖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지리와 조직, 나이,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조직을 편성하는 요런 요소로 해갖고 족장이 돼서 권력을 향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족사회에서 행사하던 재판권을 중앙집권으로 옮기고 사법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이제 국가가 출현했다는 거죠. 붉은이 배총, 이건 이제 카메하메라는 놈이 하와이 제도를 통일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을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기 깨기 이 부분은 이제 국가가 출현을 하면서 국가가 규범의 우위를 타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출현하고 그 족쇄찬 리바이던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하고 국가하고 경쟁을 하면서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전체 개요 얘기할 때. 근데 그러면서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근데 그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그런 것도 타파를 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시절, 소련에서 독립한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 요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지아가 이제 1980년 소련에서 독립을 했대요. 근데 대혼란 상태에 빠져갖고 뭐 폭력과 약탈, 범죄 뭐 이런 게 이제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군벌이 출현을 했대요. 군벌로 이오셀야니하고 키토바니라는 놈이 그 주도하는 두 개의 군벌이 이제 출현을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내란을 수습을 못했대요. 얘네들이 내란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국제 지원을, 국제 원조를 받는 게 되게 중요했대요. 그런데 내란 수습 못하고 군벌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국제 지원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좀 덕망 있는 놈을 하나 앞에다 세우자. 그래갖고 고르바초프 때 외교장관 출신인 셰바르드나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대요. 이 군벌 두 지도자가 샤바르드나제를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고 자기가 마쿠에서
평의회를 통해 갖고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셰바르드나제가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얘기가 나와요. 셰바르드나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꼭두가시죠, 뭐 처음에는. 그런데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느냐? 우선 평의회 의원을 늘렸대요. 평의회 의원을 늘리면은 거기 안에 있던 두 군벌의 지도자, 얘네들의 역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하려면 힘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부하를 국가기관의 수장으로 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대. 그리고 또 세금이나 뇌물 이런 거를 받아갖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결국에 와서는 이 군벌들을 체포하기까지 이르렀다. 셰바르드나제, 조지아의 셰바르드나제는 저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더라라는 거죠. 권력 의지에는 왜 족쇄를 채우지 못하나? 권력 의지에 족쇄를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국가 상태,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어떤 권력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족쇄를 채우는 경우도 없었고, 규범의 우리에 갇힌 사회에서 권력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족쇄를 채우는, 족쇄찬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역사적으로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권력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이유예요. 뭐 티브저가 같은 규범의 우리가 갇힌 사회에서는 권력이 출현하는 걸 막는 규범은 많이 있었지만 이미 출현한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규범은 없었고, 이런 사회에서 권력이 출현을 하면, 국가가 출현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미끄러진 비탈에 따라서 족제적 리바이어던으로 가더라. 해랑밖의 경제 4장 고간의 유령, 요거는 72년 잠비아 통가족 사례예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부재 리바이어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재 리바이어던은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은 자유가 제한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유인이 없죠. 경제 활동을 해갖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은 남들이 와서 이걸 뺏어갈 테니까. 규범에 우리에 갇힌 사회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대요. 규범에 우리에 갇힌 사회의 경우에 권력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규범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남들보다 많은 권력을 갖는 걸 용납 못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도 금기시하는 문화도 같이 있었대요. 재산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거기서도 규범에 우리가 갇힌 사회에서도 경제적 활동을 할 유인은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가장 회랑밖에 이제 곡간의 유령, 반비족 통가족의 사례 보시면은 영국의 인류학자 콜슨이라는 사람이 통가족을 연구하면서 봤는데, 한 가정에서 가정주부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족 사회에 누군가가 와서 쌀을 좀 달라 그러니까 곡간에 가갖고 쌀을 넘치고 흐를 정도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그 쌀 달라고 온 사람이 그냥 안면만 조금 있는 아주 먼 시족의 사람밖에 안 됐대. 그래갖고 이 연구하는 사람이, 콜슨이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많이 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주나 보다. 뭐 상부상조, 뭐 어떻게 좋은 건가 보다.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가 있었대. 규범이 있었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규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먼 사람이지만 시족이 와서 쌀 좀 달라 그랬는데 인색하게 주거나 안 주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 갖고 때리고 강제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려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요? 부재 리바이어던의 사례거든. 리바이어던이 없으니까 그 규범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뺏기거나, 두들겨 맞고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더라.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다. 콩고 민주주의 카부족 지역. 여기 콩고 민주주의, 이건 아까 이제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 극도의 혼란 상태, 거기에요. 그 경우나 방금 얘기한 통가적의 경우나 리바이어던이 없으면, 그러면은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뺏기니까. 통가적과 같은 규범이 널리 퍼져 있대요. 근데 그 이분이 평등주의의 논리에 근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등주의를 그닥 좋지 않은 걸로 묘사를 해요. 평등주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규범은 갈등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 평등주의는 우리 사회에도 있지 않나요? 이만기가 씨름해갖고 그 당시에 5천만 원인가 1억, 80년대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만기 인터뷰하면서 예능 프로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돈 그거 엄청 큰 돈인데 그거 다 어디다 쓰셨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한턱 쏘고, 후배들한테 발전기금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투자하거나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만기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하장사 돼갖고 받은 상금인데, 한턱은 왜 써야 되며, 발전기금은 왜 내야 돼요? 그 내야 되는 규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걸 거예요.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내지 말라는데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우리 사회에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에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다고. 저는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흔쾌히 내면 좋은데 뭔가 분위기에 의해서 쏠려서 낸다거나 이것도 비슷한 거거든. 우리의 갇힌 경제, 다 이 규범에 우리의 갇힌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 할둔의 래퍼 곡선을 발견하다. 이건 뭐냐면 래퍼 곡선 이거는 이제 8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한 이제 이론인데 세율과 세수입의 총액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에요.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세율을 더 올리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든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율이 너무 높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뭐 다 정부에다 뺏길 건데 못하러 일해. 그래갖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입은 줄어든다는 거지. 야누스의 얼굴한 독재적 성장. 독재적 리바이어던 얘도 어느 정도 기등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슬람의 이제 무하마드의 사례를 보면은 무함마드가 아까 메디나에 재판관으로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디나는 그 당시에 시족 사회였고 정부가 없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재의 리바이어되니까 경제활동에 유인이 없었고 다들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 상태에서 무함마드가 재판관에서 군사권도 갖게 되고 세금도 징수하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됐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메디나에서 상업이 발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 분쟁을 해결하고 법이 있고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재산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까 통가족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봐야 뭐 달라 그러면 다 퍼줘야 되고 다 뺏기게 되는 사람이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분쟁 해결 장치를 마련해주니까 투자가 확대되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를 하더라. 그런데 독재적 성장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독재적 권력은 강화돼서 재산권 침해 유혹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독재적 권력은 이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낸 이 부를 자기가 뺏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뭐 시진핑, 푸틴이 다 뭐 그런 상황이죠. 뭐 독재적 성장은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적 성장의 한계는 또 한 가지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독재적 성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있을 수 있어요. 보상을 대가로 해갖고 이건 저 뒤에서 나오는 건데 보상을 대가로 해서 옛날에 소련 사회에서도 훌륭한 물리학자, 수학자 나왔잖아요. 뭐 노벨 수학상, 무슨 물리학상 받은 사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보상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가로 열고 나오는데 보상은 대부분 살려주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물리학자, 수학자, 야, 너 노벨 물리학상 받아와.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연구해갖고 노벨 물리학상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상을 대가로 해서 아니면 뭐 진짜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보상을 대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도 있어요. 독재적 리바이어던에서도. 하지만 혁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이게 그 러시아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야, 너 인류를 사회로 보내. 물리학자한테 너 그 연구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혁신이라는 거는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그거는 기존 규범이 보통 반하죠. 기존 규범을 깨는 거죠. 그 규범이 법일 수도 있고 관행일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 통제된 사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통제된 사회에서는 규범을 어기면 자기 목이 날리는데 그걸 할 수가 있나요?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런 거는 독재적 성장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쪼개진 노예에 관한 법. 이거 이제 독재적 성장 과정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질서는 유지를 해주지만 시민사회에서 만드는 부를 착취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카메하메아, 얘 아까 이제 하와이 제도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쪼개진 노예에 관한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좀 좋은 법이에요. 고귀하거나 비천한 사람 모두 그 권리를 똑같이 존중받고 노인, 부녀자, 아이들의 두려움 없이 길가에 누워 잘 수 있게 하라. 불복하면 죽으리라. 공공 안전에 관한 법이죠. 이렇게 독재적 리바이언던도 사회 질서 유지나 분쟁 해결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죠. 하지만 카메하메아는 대무역을 독점하였다. 특히 백단한 수출 독점권을 가졌다. 이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낸 부를 세금 같은 거를 통해서 국가가 강제로 착취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국가가 직접 경제 주체로 뛰어드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백단 수출 도청권을 갖는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놔두고 그걸 일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독점권을 갖고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더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거를 카메하메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재적 성장에서는 이 시민사회에서 창출된 경제적 부를 국가에서 뺏어가려는 그런 유인이 있어갖고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 안으로 들어가는 상어. 이것도 맨 같은 얘기예요. 카메하메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카메하메하가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의 부를 자기가 착취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뭐 땅이 중요한 재산이죠. 땅을 단계별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높은 족장한테 나눠주고, 높은 족장은 다시 낮은 족장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최종 이제 소작농들은 낮은 족장한테 세금을 내면 낮은 족장이 높은 족장한테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일부 그 중에 일부는 또 카메하메한테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소작농들은 자기가 소작한 거에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또 이거와 번외로 아까 카메하메하가 백단양 수출 도청권을 갖췄다 그랬잖아요. 백단양 농장에서 추가 노동도 해야 됐대. 소작농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은 거는 3분의 1을 세금으로 뺏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단양 따라가고 근데 백단양 농장에서 그 일을 할 때는 밥도 못 얻어 먹었대요.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더라는 거죠. 독재적 리바이어드는. 자, 그 다음에 장미경제 경제학. 이거 조지아의 세바르드나제 다시 나와요. 군벌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고르바초프 때 그 외교장관 있잖아요. 권력은 아까 장악을 했다 그랬죠. 그 군벌들 부하들을 자기 휘하로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자기 권력 유지를 어떻게 했냐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어갖고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했대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했냐? 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반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게끔 만드는 거지. 내가 이 법 지킬 수 없는데 그거 안 지키는 대신 좀 눈 감아줘. 그러면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바르드나제는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시민도 통제할 수 있고 뇌물 받은 공무원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걸 빌미로 해갖고 잘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벌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게 마슈루트카라는 택시가 있었대요. 운전자한테 매일 음주를 하지 않고 혈압이 높지 않다는 건강진단을 받게 했대요. 아니 택시 운전사가 매일 이런 검사를 받아가면서 택시 운전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한 거지. 어길 건데 이거 어기는 대신 뇌물 주게끔 만든 거죠. 고위직 공무원들한테는 국제사회에서 받은 국제 원조 이런 거를 나눠 갖게끔 해서 걔네들도 이제 부정부패해서 그 목돈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세바르드나제 경제 정책 하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뭘 해도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야 되고 세바르드나제한테 목줄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언제라도 모가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경제활동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 독재적 성장에는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한계도 있고 혁신을 유발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에 갇힌 독집세대 경제학 요거는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선정의 알레고리. 자, 요거는 이제 유럽 사회에서 독세를 찬 리바이어더니 출연하게 되는 사례들, 그것들을 이제 좀 다루고 있어요. 한포광장의 프레스코아에서 9세기 말에 이탈리아 얘기를 해요. 9세기 말에 이탈리아에 이제 코브네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코브네는 이제 자치 도시예요. 코브네는 도시로 신송 로마 제국에 속했지만 황제로부터 조약에 따라서 자치권을 가졌다. 이렇게 신송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소규모 자치 도시. 여기서 이제 공화주의가 이루어졌대요. 남성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민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데스타하고 구인위원회, 콘솔,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이죠. 고위직 국가기관, 대통령하고 국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국회 뭐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회사로 치면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이런 관계인 것 같아. 포데스타하고 콘술이요, 구인위원회가. 근데 이런 거를 시민사회, 민회에서 뽑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민사회가 결집돼 있었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했다는 거죠. 포데스타 이제 행정장관인데 얘는 임기가 1년이었대요. 임기 동안에 시민들에게 선물을 받을 수도 없었고 시민들과 식사를 할 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뭐 상당히 좀 빡세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2주 동안 그동안 임기 동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대요. 이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무거운 벌금을 냈대. 그만큼 이제 시민사회가 목줄을 딱 잡고 있었던 거죠. 부인위원회도 뭐 어쩌고 저쩌고고요. 선정의 효과에서 나오죠. 폭력과 지배로부터 보호를 했다. 자유를 보장을 했다. 족쇄찬 리바이어떤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상파뉴 도시 사례가 나와요. 상파뉴에서 이제 연시라는 게 열렸대요. 시장이에요, 시장. 상파뉴에 연시가 열렸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됐나 봐요. 그 사례 중에 하나 보면은 1148년에 환정상 베즐레라는 사람이 그 연시 시장에서 강도를 당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그 터보 백작이, 그러니까 그 시장을 관리하는 백작이죠. 터보 백작이 그 환전상한테 보상을 해줬대. 내가 내 영토 내에 있는 시장에서, 연시에서 강도를 당했으면 내가 보상을 해준다. 그 보상을 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 그래갖고 연시가 활성화되는 거를 이 백작이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었고 보장을 해줬다는 거지. 자치권을 갖고 있던 상파뉴 도시는 지방법원을 운영해서 계약이 지켜지도록 하고 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도 있었고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 집행 같은 거를 백작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할 유인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갖고 도로 개량, 운하 건설 이런 것까지 해갖고 국가에서 시민들이 장사를 잘하게끔 보장을 해줬다는 거죠. 세금 많이 거들라고. 그런데 요 연시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랬대요. 이탈리아로 이제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많은 순기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순기능의 예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금융 부분에 혁신이 일어나는데 환어음이 여기서 개발이 됐다는 거죠. 환어음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이제 국제거래에서 많이 쓰지만 환어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공거래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이 가공거래라는 거는 이자부 대출이야, 이자부 대출. 근데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자 받는 거를 금지를 해갖고 교회에서 돈 빌려줄 때 이자 못 받도록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규범의 우리라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교회 그 룰을 규범의 우리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게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규범의 우리라는 거죠.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용 제공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장사를 할 사람은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줘요. 돈은 있는데 장사하기 싫은 사람, 장사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게 해야 되는데 이자가 이 돈을 빌려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자 없으면 돈을 왜 빌려줘요? 떼일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의 그런 거는 하나의 규범의 우리라는 거죠. 가공거래라는 걸 만들어내갖고 그거를 이제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대여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보험제도가 고안이 됐다. 보험제도라는 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멘다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동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익명조합 얘기 나오는데 익명조합은 이제 상법에도 나오죠. 돈 있는 사람하고 장사 잘하는 사람하고 매칭이 돼갖고 서로 동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낼 테니 너는 일을 해라. 여기서 장사해갖고 발생한 수익 나눠 갖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주식회사 제도도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주식회사라는 것도 돈 있는 놈하고 일을 잘하는 놈하고 매칭이 돼갖고 원래 돈 벌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주들이 낸 돈 모아갖고 이사 뽑아서, 경영 전문가 뽑아서 이사가 굴려서 장사하게 해서 거기서 번 돈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이사는 보수를 받고 뭐 이게 이제 주식회사 제도잖아요. 그런 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교육제도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카나리아 제도의 첫 고양이.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업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가 보장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례로 이제 다티니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카나리아 섬에 갔대요. 왕의 초대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몽둥이로 하나씩 이렇게 들고 밥을 먹더래. 보통 이제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뭐 이런 것만 있을 텐데 몽둥이가 하나씩 있더래요. 저 몽둥이는 뭔가 음식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쥐들이 나와갖고 그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래서 쥐를 몽둥이로 쫓아가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 배에 있는 고양이를 갖다가 놨더니 고양이가 쥐를 다 잡거나 아니면은 죽이거나 하잖아.
그래서 그 섬의 왕이 너무 좋아갖고 다티니가 왕한테 고양이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거에게 이제 보석을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허구일 수도 있대요. 어쨌든 진실은 다틴이라는 사람이 선술집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장사 수완만으로 큰 돈을 벌어갖고 사회적 지위가 많이 상승된 거, 그거는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책 저자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탈리아 사회에서 이렇게 경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한 사람들도 그 경제적인 기반 이것만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공해갖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더라. 이거는 경제활동에 대한 큰 유인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례로 들고 있어요.